자. 일반은 좋아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일반 공영방송에서는 듣기 어려운,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한마디로 인천의 짠물 이야기, 인천의 목소리를 담은 인천 시민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강희입니다. 인천 시민팟은 인천의 다양한 문제를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인천에서 민감한 정치, 사회 문제와 인천의 구석구석 동네 이야기도 여과없이 다룰 계획입니다. 이렇게 인천 시민팟은 인천 지역사회의 작은 울림통이 되고자 합니다. 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오늘은 인천 시민팟 네 번째 인천 그 진실을 알려주마 행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게스트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전 인천 시의원이셨죠? 강병수 의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인천 시민의힘 이성수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분들 들어보시면 이 주변에 박수 소리가 들으실 텐데 오늘은 첫 공개 방송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3회 방송을 하고 나서 다음 공개할 때는 좀 공개 방송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뒤에도 많은 분들이 좀 계시고 그리고 또 영상까지 또 찍어서 아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듯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장소는 이 부평에 있는 바보주막입니다. 바보주막이면 강병수 의원님 잘 아시는 관계가 좀 계신 거죠? 관계가 깊죠.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여기 바보주막은 우리 인천 시민 약 300명이 협동조합으로 출자를 해서 함께 만든 나눔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이름은 민들레 협동조합이고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바보주막입니다. 언제 여기가 개업을 시작하신 작년 2015년 1월에 문을 열어서 1년 조금 넘었는데 장사가 좀 어떤가요? 지금 좀 적자입니다. 손님들이 좀 더 많이 와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공개 방송을 하면서 우리 인천 시민에게 좀 더 알려서 많이 할 거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부평에 그 통합 예비군 훈련장이 부평으로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기금 마련 후원 주점을 다음 주 금요일 우리 민들레 협동조합 바보주막에서 해서 부평의 모든 통장님들과 아마 이 관계자들이 한 번씩 오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유명해질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저도 여기를 한 서너 차례 온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저희가 오면 여기 오면 많이 편한 게 바로 건너편에 부평경찰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편하게 크게 뭐 술 먹는 데도 크게 무리가 없도록. 네네. 굉장히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저희 이 행사를 위해서 무료로 네. 또 장소까지 빌려주셔가지고 오늘 공개 방송이 또 재밌게 또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4.13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당선인 한 분을 모셔서 이야기 나누겠는데 오늘은 그 인천 연수구 그 갑에서 당선되신 박찬대 당선자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2부 순서로 진행하고요. 그에 앞서서 1부 순서로는 인천에 그동안 지나갔던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부 이슈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가요? 86년이죠? 1986년 5월 3일입니다. 알려지기는 인천 사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게 올해 30주년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성수 팀장님이 좀 간단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 86년도 5월 3일 그 5.3 사태 이렇게 지금 언론상에 알려 있는데 그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인천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에서는 매년 그 기념식을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30주년이 돼서 주안역 앞에 보면 시민회관이 있습니다. 그 시민회관 앞에 그 쉼터공원에서 그다음에 그 기념 제막식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5.3 민주항쟁 관련된 심포지움을 4월 말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60항쟁과 7.89 노동자 대투쟁의 전초전 또는 그 도화선이었던 5.3 민주항쟁을 이렇게 학계와 그 다음에 그때 참여했던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심포지움을 진행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5.3 사태라고 알고 있던 것을 이제 좀 새로운 시각에서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를 보였을 때
5.3 민주항쟁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아마 이번 심포지움에서 중요한 나왔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병수 전 의원님은 86년 그때 뭐 하셨습니까? 예, 그때 저는 현장 가까이 살고 있었고, 살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그때 공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다니고 있어서 출근을 했다가 저녁 때 마음이 아파서 가봤죠, 현장에. 시민회관 앞에? 예, 시민회관 앞에 갔더니 그냥 하얀 그 최루탄 가루가 주안역부터 시민회관 석바위까지 온통 하얀 가루로 덮여 있었던, 그리고 후배들도 많이 잡혀가고 선배 중에 한 분은 그것 때문에 구속도 되시고 그런 아픈 사건이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건은 항상 지방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광주 민중항쟁도 사실은 서울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서울에서 학생들이 다 이제 그 서울의 봄, 서울역 집회를 하고 퇴각한 이후로 광주에서 일어났고요. 네. 유신의 종말을 고한 그런 일도 어디서 마이크를 막 떨어. 네네네, 죄송합니다. 유신을 그 거꾸로 틀린 그 사건도 부산 민중항쟁에서 부마 사태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부산 민중항쟁이라고 얘기하나, 부산 마산 민중항쟁에서 시작돼서 그 18년간의 박정희 정권의 통치를 끝장내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전두환 정권의 그 끝장을 우리 인천 5.3 민주항쟁으로부터 시작해서 6월 항쟁에 이르러서 마침내 그 끝을 낼 수 있었다. 이런 면에서 도도한 역사적 흐름 속에 하나의 우리 5.3 민주항쟁이 자리 잡고 있다.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뭐 멘트 준비하셨어요? 아니, 항상 생각하고 있는, 우리는 민주운동가이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우리 자부심과, 우리가 지금도 우리 오늘 시민의 힘 같이 하지만 왜 인천 시민운동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저변에는 우리 5.3 민주항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여튼 뭐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86년 5.3 인천 민주항쟁 때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현장에 있었군요. 네. 예. 현장이 아니라 현장이 예. 그 시민회관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제가 그때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3학년. 후배들을 데리고 거기 와서 그때 제가 인천을 잘 올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왔다가 오후 한 5시인가 6시쯤에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갔는데, 제가 기억하는 건 주안역에서 전철이 쓰질 않아가지고 동암역까지 걸어가서 동암역에서 전철을 타고 2호선을 갈아타려고 신도림에 딱 내렸는데, 신도림에서 전경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그 2호선 갈아타는 모든 학생들의 손검사를 다 하더라고요. 손하고 가방 검사를 해서 손이나 가방에 무슨 유인물이 있거나 무슨 뭐 돌 같은 게 뭐 있거나 하면 그때 연행했던, 저는 그때 기억이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뭐 하여튼 일부나마 같은 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세운 그 비석이 있습니다. 그 계승비, 5.3 민주항쟁 계승비.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저도 현장 제막 때 가서 함께 했는데, 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났는데, 우리 이번에 총선에서 표심으로 확인했습니다만, 우리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고 이번에 총선 득표를 한 표를 행사하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30년 만에 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요라고 하는 것을 인천의 가장 항복판인 주안에, 그것도 남구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통치 들으신 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옛 시민회관 그 앞에 가시면 그 기념비가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예, 그거 말고도 또 5월 달에 엊그제인가요? 박영근 시인이시죠? 네. 예, 돌아가신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청 앞에 역시 그 제막 행사를 했었는데, 갔다 오신 분이 계신가요? 예, 제가 다. 예, 저도 다녀오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우리 박영근 시인하면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소라소라 푸른 소라라는 노래의 그 작사의 그게 이제 박영근 시인이 했다는 것을 알려지는데, 좀 누가 아시면 좀 설명을 좀. 우리 이승훈 팀장님 소라소라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라 소라 푸른 소라라고 시작하는 노래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잖아요. 한때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이나 아니면 일반 분들도 참 좋아하는데, 이 안치환 가수가 부른 소라 소라 푸른 소라의 원작자가
사실은 박영근 시인입니다. 아, 예. 예, 근데 돌아가신 지 딱 10년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소사를 들어보니까 비사가 있습니다. 박영근 시인이 안치환 씨를 찾아가가지고 이건 내 작품인데 왜 마음대로 썼느냐? 그랬더니 안치환 씨가 사과를 했다 그래요. 근데 박영근 씨 요새 같은 저작권 문제로 해서 뭐 주장하고 그랬을 텐데, 예, 그냥 좋은 노래 잘 만들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50만 원 받고 술 먹는 걸로 끝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 그 다음에 이제 한겨레 기사가 나와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요 가까운 부평 구청역 뒤에 있는 신트리 공원에 가면 우리 박영근 노동자 시인의 비석이 거기 시비가 있습니다. 네. 네, 부평의 유일한 시비가 이 박영근 시인의 시비입니다. 그분이 저보다 한 3살 정도 많으신 분인데 전라북도 부안 사람입니다. 지금 새만금이 있는 부안 출신이어서 80년대, 90년대를 대표하는 노동자 시인으로 이 부평에서 오래 살고 실제로 돌아가실 때도 부평에서 돌아가셔서 부평이 또 특히 노동자 지대이니까 그 노동자를 대표하는 그 시인을 기념하는 그 시비를 우리 부평구청에서 땅을 내주셔서 건립하고 1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어제 바로 하고 뒤풀이를 여기서 하고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오산 그 비도 남구청 구청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가능했고, 네. 박영근 시비도 부평구청장님의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배려와 이런 네네. 어제 홍명구청장님이 오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이 다 야당 구청장이시. 네. 뭐 이번 또 뭐 4.13 선거에서도 인천이 야당세가 굉장히 크게 불었기 때문에 이외에도 인천 지역사회에 또 다른 긍정적인 어떤 또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새 가장 크게 전국적 이슈 하면은 가습기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지금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영국에 있는 그 옥시레키 뱅기저 그 본사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피해자랑 환경단체랑 가서 지금 이제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과연 인천에는 가습기 피해자가 몇 명이 될 것인가?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지금 그 가습기 살균제가요, 시작된 것이 1994년부터입니다. 1994년부터 판매가 돼가지고 2011년 말까지 총 18년 동안 판매가 됐습니다.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매년 한 20만 병 정도가 팔렸다고 하는데요. 지금 조사에 의하면은 추정 피해자가 한 8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800만 명대가 되는데 그 당시 판매했던 게 그 살균제가 한 20종 되거든요. 가장 많이 판매했던 게 옥시레키 뱅키죠. 지금 영국 본사가 지금 이제 그걸 주인 한 80% 되고요. 나머지 뭐 애경이나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자체 PB 상품으로 유사한 제품을 팔았었죠. 그게 전국적으로 지금 사망자가 143명입니다. 지금 피해자가 530명인데요. 이 피해자나 이것도 저희가 이제 그 작년 연말까지 기준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환경보건 시민센터하고 환경운동연합하고 환경부와랑 같이 공동으로 그 피해자 접수를 받았는데, 그때 나온 수치가 현재 사망자가 143명인데요. 인천은 피해자가 총 61명으로 그 당시 신청이 됐고요. 사망자가 18명입니다. 아, 그래요? 현재 투병자가 43명이고요. 각 구별로 보면요, 부평구가 제일 많습니다. 부평구가요? 지금 부평구에서 사망자가 7명이고, 서구가 5명, 남동구 2명, 연수구 3명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아직까지는 전국적인 것만 알다 보니까 하는데, 인천에도 그런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등급을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나눕니다. 피해가 심한 게 1등급이고요. 피해가 좀 덜하다는 게 4등급인데, 1, 2등급은 현재 정부에서, 현재 아산병원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3, 4등급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3, 4등급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시청 앞에서 지난주부터 1인 시위를 가습기 살균 피해 인천 분들하고 인천 환경운동연합에서 공동으로 지금 1인 시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이렇게 좀 방문도 좀 해주시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누셔서, 특히 또 인천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도 살균제를 좀 사용하지 않으셨었어요? 저는 안 했죠. 저희는 이제 항상 귀찮지만
가습기 이렇게 닦아가지고 썼죠. 팀장님은 뭐 사용하십니까? 저희는 전혀 사용을 못합니다. 왜냐면 제가 가습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신 분 다 알 겁니다. 옛날에는 그 가습기를 사용했어요. 한번 사용하면은 그 안에 그 뭐 이렇게 미끌미끌하고 좀 이렇게 이물질이 끼니까 그거를 다 닦았거든요. 근데 이게 살균제가 나오면서 그걸 안 닦는 겁니다. 그냥 살균제 다 살균을 해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더 커진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 애가 어렸을 때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근데 애가 괜찮아요? 그래서 노래를 잘 못하죠. 하여간 뭐 특별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게 지금 뭐 인천만 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잠재 피해자가 800만 명인데 인천은 그중에 9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가 곧 이어서 이제 청문회, 국회 청문회도 지금 될 예정으로 있고 하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거는 옥시 등 그 생산업체의 국민에 대한 살인행위입니다. 아, 이거는 자기네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독극물이라고 하는 걸 알고 그 제품을 판매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살인행위이고, 옥시 본사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자기네들이 그런 기업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지사를 만들어서 우리 한국에서만 그런 제품을 판매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나쁜 회사이고, 또 하나는 우리 세월호의 아픔을 겪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은 이거는 세월호와 더 비경가는 세월호만큼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국가가 벌써, 저는 그렇게 오래된지 몰랐어요.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줄 알았는데 90년대부터 시작됐다면 도대체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뭘 했느냐. 독극물인 것 뻔히 알 테고 거기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그게 문제가 된 게 알려지고도 시판 금지한 게 오래됐죠? 아니, 얼마 안 됐죠? 시판이 2011년 말부터. 그러니까 이미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중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정말 하나는 그걸 판매한 기업의 살인행위이고, 또 하나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국가는 살인 방조를 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그 기업과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가습기 문제도 굉장히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두고 봐야 돼. 근데 다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습기 문제가 갑자기 원래 이 가습기 문제를 제기한 게 환경단체에서 2011년부터 제기를 했었거든요. 4년 동안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전국적으로도 뭐 자전거 행진도 하고 나름대로 했는데, 그랬다가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뭐 선거 뭐 하면서 갑자기 부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한간에는 이 어버이연합 문제 덮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누가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긴 하긴 한데, 하여간 그런 문제는 이번에 이제 뭐 이따 우리 박찬대 우리 당선자를 좀 모시고 와서 네. 이제 20대 국회 때 좀 더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또 하나는 지금 인권조례 문제가 인천시 10개 구군이 있는데 거의 지금 뭐 제정한다고 말만 해놓고 거의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죠? 어떻게 좀 지금 뭐 인천시도 좀 인권조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국 17개 시도 중에 인천광역시만 국가인권위원회가 권장한 인권기본조례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뿐만 아니라 인천에는 10개 군구가 있죠. 네. 부평구, 남구, 남동구, 연수구에서 10개 강화, 옹진구까지. 근데 10개 군구 어디에도 지금 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하여간 뭐 이것도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인권의 문제도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제가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잠깐 들어왔는데, 지금 인천이 아니죠. 전국적으로 조선산업이 엉망 아닙니까? 되게 심각하고 현대중공업에 3,000명 구조조정 들어간다고 지금 오늘 뉴스에 떴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당장 제가 볼 때 인천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또 소문이 있거든요. 인천항에 여러 가지 또 신항하는 거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 이상수 팀장님 좀.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죠. 우리 이제 인천에 그 월미도 앞에 옛날 항구가 있고, 최근에 아주 막대한 돈을 들어서, 이건 국가가 짓는 겁니다. 항구는 국가 거예요. 철도가 국가 거인 것처럼 인천 신항을, 저기 송도 매립지 쪽에 새로 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구조조정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상선, 한진해운 이런 그 배들이 그 이제 물건을 싣고 동남아로, 중국으로, 홍콩으로 가는데 이제 인천신항은 그 만들면서 처음 생각했던 것이 이런 큰 항구를 새로 져서 이 동남아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까지 인천에 물건을 실어가고 또 거기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류를 인천에 들어와서 인천이 어쨌든 항만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항만 산업, 해운업의 발전을 꾀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한진 그 해운과 현대상선이 구조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인천신항이 좀 늘어나던 이 물동량이 지금 급격히 올해 들어와서 네. 줄어들고 있고 부산 잘못하면 이 한진해운과 이 현대상선이 내지는 조선업의 불황으로 인해서 제1항이라고 하는 부산항도 망할 지경입니다. 근데 그게 망하면 인천항도 망합니다. 우리 인천항을 관련된 직업군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의 경제 차지하는 인천항이 비중이 한 30% 정도 그렇죠. 예. 얘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어떤 지금 전체적으로 조선산업의 문제가 인천의 어떤 이런 항만과의 직접적인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네. 근데 조선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선박 운반업이 운반업 이런 문제가 실제로 이제 인천에는 이제 그런 영향이 클 것 같고, 근데 크다라는 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저희 이제 울산이나 부산 또는 포항, 거제 거기는 이제 조선소를 짓는 문제하고 거기가 이제 언론상에는 이제 수주가 한 연 67척 이렇게 되는데 올해 한 게 이제 2척뿐이 안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건 그렇지만 실제 하청업체들 같은 데가 이제 눈에 띄지 않는, 지금 일반직 노동조합이나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지금 한 30일째 지금 농성을 들어가 있고 이제 밀린 임금 문제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 경제 전체가 지금 흔들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 예의 있게 좀 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다른 이슈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왜냐 우리가 오늘 이 공개 방송을 하면서 중요하게 우리가 좀 보려고 했던 건 우리 박찬대 이번에 당선인과 얘기 나누는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좀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요번에 인천 당선자들이 원래 철도 관련된 공약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것도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건 이따가 그 당선인한테 같이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일부러 이렇게 이슈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섹션 두 번째 인천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대로 이번 20대 총선에 인천 연수구 갑에서 당선되신 박찬대 당선인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하여튼 뭐 인천에 여러 당선인이 많긴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또 첫 번째로 불렀던 이유는 그만큼 정치 신이기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또 관심을 또 했던 또 그런 후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박찬대 당선인의 어떤 양력을 제가 좀 받아봤는데요. 뭐 많이 아시긴 하시겠지만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찬대 당선인은 1967년생이시고요. 인천에서 용현초등학교, 대건중학교, 동인천고등학교 다 인천에서 초중고등학교 나왔고요. 대학도 인하대학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은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대학원을 나왔고, 그리고 공인회계사로 이제 되면서 그 한미회계법인의 경인본부장으로 지금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많은 또 직함이 있는데 그건 이제 중간중간에 좀 물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우리 박찬대 당선인께도 인사를 좀 하신 분 계시니까 간단하게 좀 뭐 이번 당선 인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대입니다. 팟캐스트 듣기만 했는데 또 이렇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좀 떨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너무 편안하셔서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고요. 이번에 연수구에서 처음으로 야당 국회의원이 되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 시민 탓을 애청하고 계시는 우리
독자분들이라고 하셔야 되나요? 네. 인천 시민이라고. 인천 시민들, 예. 네네. 인천 시민들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저 붙여주셔서 우리 시민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늘의 도움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집이 연수구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제가 찍은 사람이 방송되지 않았는데. 요번에 찍었어요? 아니 쟤는 또 그 연수가 두로 쪼개지면서요. 아. 또 제가 했는데 또 안 됐습니다. 갑이 아니고 의뢰를 네, 하시는군요. 의뢰를 하시는데. 아. 이 결과론적으로 하여튼 연수에서는 첫 야당 이제 몇 년 만에 된 거죠? 십몇 년, 아니, 20년 그러니까 오선. 몇 년 만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연수구 최초의 야당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5년도에 연수구가 남구에서 분리되고 총 6번의 총선이 치러졌는데요. 6번째 만에 처음으로 야당 국회의원이 나온 거니까 굉장히 하여튼 의미가 깊은 네, 예. 그런 또 지역에서 당선되셔가지고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방찬의 당선인하고는 한 3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찬대 신상 털기. 글 알고 있는 거. 이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네. 이거 전혀 박찬대 당선인하고 사전에 한 번도 이해하지 않았어요. 예. 큰일 났네요. 이거 얘기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 선거 출마 초기와 그 선거 운동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선거를 처음 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또 재미있는 또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첫 국회의원이 되면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인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전국 한국을 위해서 또 고민하는 여러 가지 법안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로 3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많은 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오신 이 분들의 어떤 간단한 질문도 좀 받아서 좀 얘기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박찬대 신상 털기. 그는 누구인가? 예. 네, 뭐 굉장히 궁금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아마 오늘 두 게스트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뭐 쉬운 것부터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누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양력을 보니까 67년생인데 왜 학번은 84학번이냐? 그럼 결국 두 사이 일찍 그 조기 학교를 들어간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던데요. 예, 그 호적상으로 67년 맞습니다. 예, 84건도 맞고요. 그 저희 맞아요, 그럼 아구가. 조금씩 늦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땡이. 네, 예. 아, 생일은 맞는 거예요? 생일은? 생일은 5월 10일. 예, 음력 5월 10일은 맞습니다. 음력 예. 5월 10일. 저희가 우리 가정 중에 저만 인천에서 태어났고요. 아하. 그리고 저희 아버님과 형제들의 전체 고향은 경북 안동입니다. 안동. 예. 그 안동에서 작은 소장농 비슷하게 농사를 짓던 우리 아버님께서 자식들 교육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미군 부대를 따라서 부평으로 문학으로 옮겨오다가 용현동 인하대학교 자리에서 저를 낳으셨는데요. 네. 그 인하대학교 안에 작은 피난민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를 낳고 1년쯤 있다가 길을 건너서 용현동, 지금은 재개발 때문에 전부 다 갈아 없애버린 용마루 지역에서 50여 년을 살았습니다. 네. 큰형도 작은형도 저도 1년씩 2년씩 다 생년월일이 좀 늦게 되어 있는데요. 인천 지역에서 같이 성장했던 사람들은 그냥 학번으로 그다음에 사회 나이로 이렇게 친구를 지내는데 나이 먹어가지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하고는 사실 위아래를 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아니, 저놈이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네. 나이를 속이는 게 아닌가 이런 고해를 많이 하실 거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조광희 대표하고 동기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이놈이 67년생인데 잘 그거 물어보려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둘이서 말 틉니까 요새? 그럼 친구로. 학번으로. 예, 지금부터 특이로 했습니다. 이 의혹이 해소되고 나서.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예. 실제는 65년생이랑 같이 또래로 자란 거죠. 예, 그렇습니다. 65년생인데 예. 이제 호적 신고가 좀 늦게 돼서 네. 아버님이 네. 그러니까 이게 한미 회계법인이 그냥 한미 회계법인이 아니고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부모님 때부터 이렇게 연관도 있고 그런 거군요. 그런 겁니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상당히 확장성 있게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회계법인 명명과 관련해서는 네. 우리 회계법인이 굉장히 오래되고 규모가 꽤 큰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물론 지금은 아주 중견 회계법인으로 많이 성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13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을 2003년도에
2003년도에 퇴사를 하고 회계법인을 창업을 했는데요. 어떤 이름을 붙여야 가장 그럴듯하고 규모도 있고 역사도 있어 보일까 고민을 하다가 은행명 중에서 사용되지 않은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한미은행. 예. 그러니까 뭐 회계법인 이름 중에서 은행 이름과 비슷한 회계법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남아있는 것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제일은행 또는 뭐 국민은행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좀 세련돼 보이지 못해가지고 마치 있어 보이는 듯한 이름의 한미회계법인으로 명명했던 아니 게 굉장히 저는 계기가 한미 됐고요. 회계법인이라 가지고요.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 미국에도 본부가 있는 줄 알고. 예. 대신 이제 저희 회계법인의 구성원이 처음에 10명으로 시작됐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한국 회계사 자격증과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같이 겸하고 있는 회계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었네요. 예. 네. 그래서 저는 한미 회계법인이라고 한미를 붙일 때 물론 안 쓰던 은행명을 쓰셨지만 네네. 선대 아버님 때부터 이렇게 이어져 오는 한국과 미국의 그런 관계가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은연중에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건 좀 과한 해석. 아니 오늘 듣고 조금 이해를 예. 해봅니다. 예, 또 말씀해 주신 중에 또 뭐 있는데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있다가 이제 퇴사를 하셨어요. 어찌 보면 금감원이 굉장히 그래도 정부의 공기업으로서 안전된 직장 아닐까요? 지금 예. 뭐 솔직히 예전에는 뭐 이런 회계사라든가 이런 게 전문인 자격이 굉장히 높게 했지만 지금은 전혀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런 특별한 또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 당시에 금융감독원을 이렇게 퇴사하면서 새롭게 본인의 작업을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아니 근데 제가 좀 또 연관해서 예. 우리 이제 선거 공보물을 제가 오늘 출력을 했는데 익숙하시죠? 네, 예. 우리 예. 시민들에게 다 아마 집집마다 배달했을 텐데 제목이 금융감독원 출신 공인회계사 나라살림 전문가. 그래서 금융감독원을 얼마나 오래 다니셨는지 1년 동안 다녔다는 아니면 얘기가 이거 있어서. 홍보용인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금융감독원 3년 다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사실은 이제 금융감독원은 처음부터 저의 첫 직장은 아니었고요. 저는 회계사가 되고 나서 그 3일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서 경력을 쌓고요. 그리고 나서 집사람하고 상의한 끝에 집사람은 3일회계법인에서 퇴사하고 저는 금융감독으로 전직을 했습니다. 아, 부인도 공인회계사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집사람하고 저하고 3일회계법인에서 IMF 이후에 굉장히 많이 하드워킹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3년 차까지 아이도 안 생겼습니다. 뭐 집사람을 볼 일이 많지 않아 가지고요. 안 되겠다. 이래서 우리가 후사도 도모해야 되고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그때 금융감독원에서 공인회계사 경력직을 뽑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 공채. 그렇죠. 경력 공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6명을 뽑았는데 몇 년도죠 그게? 그게 2000년이었습니다. IMF 한참 지나서 예, 한참 예, 돈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뭐 98년, 99년, 정말 어려울 2000년, 때인데. 예, 97년부터 IMF 관리체제하에서 회계사로서 사실은 업계에는 아주 특수를 누렸습니다. 거의 하루에 15시간에서 18시간씩 굉장히 일을 많이 했고요. 사실 그 과정에서 둘이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2000년도에 금융감독원에서 경력직 회계사를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집사람하고 상의해서 나는 금융감독원으로 집사람은 개인 사업체를 개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네. 결정을 했고요. 금융감독원에 들어가 가지고서 경력직 회계사로서 들어가서 3년을 채 있지 못하고 사실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번 20대 총선에서 금융감독원 출신 사람이 2사람이 있었는데요. 네. 한 분은 금융감독원장님 출신이었고 한 명은 금융감독원의 말단조사역이었습니다. 말단조사역은 붙었고요. 금융감독원장님은 떨어지셨습니다. 임 누구시든가 그렇죠? 권모 네. 분이시죠. 예. 그래서 저는 금융감독원에 있는 노동조합 노조위원장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 말단은 붙고 대장은 떨어질 수 있는 거. 그리고 재벌도 한 표, 서민도 한 표. 이게 민주주의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또 그러니까 이미 3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해보신 거군요. 그렇죠. 신분은 준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예, 공무원은 아닌데 요구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이제 공무원에 준하고 네. 있었죠. 예. 또 뭐 이성훈 팀장님 뭐 좀 그래서 개인적으로 뼈 하는 아픈 것이고 좀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 제가 있는 주거복지센터에 제가 이제 상임이사로 있는데 저희 감사님이세요. 아 그래요? 예. 하시는데
감사 전문 회계사님이다 뭐 이런 말들이 몇 개 정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감사 개수가 마- 기억하기 예, 예. 어려울 정도로. 예,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회계사다 보니까 우리 감사가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회계감사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많이 관여되고 있는 여러 단체 중에서 우리 회계사들이 많이 관여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저희 회계법인에도 회계사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많이 하는 회계사들이 없는데 왜 도대체 회계사들이 많이 없을까? 회계사들 상당히 합리적이죠. 계산에 밝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근데 오늘은 좀 질문이 뭐였냐면 예. 그 제가 이 홍보물을 보니까 네네. 카톨릭 대학교, 그다음에 성모병원, 관동대 감사를 한데 이 성모병원 이번 주에 또 후원 지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 예.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좀 듣고 넘어가야 되겠다. 지금 현직 그 감사신가요? 전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거기 그 관동대학교하고 그다음에 국제성모병원, 그다음에 인천가톨릭대학은 학원법인인 학교법인인 인천가톨릭 학원의 부설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교법인의 감사 직분을 맡은 거고요. 그 직분이 사실은 관양하고 있는 부설기관들이 안에 3개가 있는 겁니다. 오래되지는 않았고 급하게 감사 위촉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본 결과 맡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2016년 3월 달에 맡았습니다. 아, 16년 3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예. 성모병원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한참 한참 있다. 예. 아. 그냥 뭔가 그 부분의 해소라든가 또 해결에 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기대도 있고 조금 사실 염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총선 한참 준비하는 기간 중간에 제가 이거를 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충분한 내용도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총선은 끝났고 또 당선으로 좋은 결과를 이루어냈으니까 네.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사회하고 충분히 소통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지금 제가 이것도 아니 이거를 만약에 한 1년 반 전부터 우리 국제성모병원 문제에 감사를 맡으셨다면 아, 예. 이거를 또 이력에 쓰셨어요, 공보물에. 그래서 예, 예. 그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 예. 맡으신 취지가 예,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아, 맡았습니다. 책임을 지기 위해서 맡았다. 예. 이건 아주 그리고 또 중재자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시고 또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 학원의 운영에 정말 법과 여러 시민의 민심과 이렇게 형평에 맞게끔 하는 것을 감사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충분히 이 지역 현안에 대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예. 네, 하여간 뭐 좀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인천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인천 연수구에서 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찬대 당선인에 대한 어떤 간단한 어떤 그 양력과 관련된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두 번째 순서는 이제 그 출마와 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지금 뭐 원래부터 이런 정치에 관심이 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첫 선거에 첫 그냥 당선이 되는 이런 쾌거를 이룬 건데요. 예. 예.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 출마, 국회의원 출마 어떤 의도로 좀 출마를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특별히 또 많은 당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예. 얘기를 먼저부터 좀 편하게 좀 해보시죠. 예.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첫 출마에 그것도 어려운 지역에서 덜컥 붙었기 때문에 사실 럭키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뭐 사실 맞고요. 하늘의 도움, 그 다음에 행운이 따르지 않았다면 214표라고 하는 근소한 차이로 이긴 거에 대해서 결코 자랑할 수 없을 겁니다. 럭키보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번에 20대 총선에 덜컥 갑자기 총선을 출마하겠다 네. 결심했던 것은 아니고요. 짧지만 그래도 한 4, 5년간은 총선 준비를 아, 해왔었습니다. 4, 5년이나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 일단은 19대 때 제가 남구을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한 2달 정도 예비 후보로 사실은 총선에 출마했던 경험은 제가 예비 후보 사무실 개소식 때 갔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동안 준비하신 거지. 공천은 처음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을 다 모아놓고 한마디씩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 거기 가가지고서 잘난 체 좀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더민주에서 네. 첫 번째 공천 받은 사람입니다. 공천은 제일 먼저 받았어요. 3월 7일 날
지역구 공천 9명 중에 제가 3번째로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9명 그룹에 8명이 당선이 됐고 한 사람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면면을 보게 되면 도대체 박찬대가 왜 이 그룹에 끼었는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때 1번 공천자가 부산의 김용춘 당선자고 네. 2번이 대구의 김부겸 당선자였습니다. 3번은 인천 연수의 박찬대 당선자였고요. 급이. 그리고 제 밑에 있는 분, 상성급이네요. 제 뒤에 있는 분들이 더 대단해요. 그 김진표, 김두관 뭐 이런 분들이 계셨고요. 또 험지에서 붙었던 팔달에서 붙었던 김영진, 그다음에 파주에서 붙었던 박정 뭐 이런 분들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9명이 다 험지였고요. 그 중에 강원도에서 출마하신 한 분만 사실 당선되지 못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당선됐는데 이거는 제가 우리 당이 신속한 공천을 통해 가지고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럭키보이는 맞지만 준비는 그래도 몇 년간 해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당에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결국 붙은 거는 하늘과 시민들의 선택으로 됐지만 공천만큼은 우리 당 참 잘했다. 그리고 제가 첫 출마였지만 지역위원장을 제가 5번 만에 됐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계속적으로 지역위원장 신청을 했었죠. 예, 그래서 2012년도에 남구을에 공천 신청을 한번 했지만 경선조차 못하고 준비가 부족했고요. 안겨오고 이렇게 했을 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선 끝나고 그 이듬해 지역위원장을 한 번 더 신청했는데 역시 그냥 컷오프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수구에 지역위원장이 사퇴를 하시면서 거기가 4고 지역위원회가 되면서 주변에 여러 선배들께서 남구와 연수구는 원래 한 뿌리니 연수구에서 정치를 다시 도모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권유가 있었는데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남구를 선택하고 나오려고 했던 이유는 남구이 있는 용현동에서 제가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50년간 살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부모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윤모 의원과 한번 멋지게 대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남구 윤상현 의원.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잘 모르실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들이 다 봐도 아주 뭐 강한 의원이지만 그분이 우리 고향, 우리 지역을 대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동네 서민의 아들로 또 대표적인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전문성과 또 젊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도전이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역위원장으로 안착할 때까지 5번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정치 신인이라기보다는 한 5년 정도의 정치 활동이 나름대로는 예. 있었다는 거고요. 저도 기억하는 거는 그 박찬대 당선인이 그 연수구 아마 오기 결심을 아마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눴을 때 연수구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때 적극적으로 제가 연수구 오라고. 왜냐면 그때 연수구는 황우영 의원이 워낙 오래 하고 있어가지고 좀 새로운 분이 좀 젊은 신이 와가지고 좀 분위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뭐 연수구에 와가지고 또 좋은 또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때 조강희 대표가 안 이끌어 주셨으면 이런 결과 없었겠죠. 저는 연습으로 우리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구의 이제 경선으로 19대 경선 때 예비후보로 등록하시고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가봤더니 정말 용현동 그 또 남구 을에서 여러 기반도 있고 출생도 했고 거기서 성장도 하시고 거기 또 꼭 싸워서 이겨내야 될 윤상현 의원도 있고 그래서 전 거기서 정말 승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옮기지 말아달라고 전 부탁을 해서 아마 연수구로 갈 건가 그 남구 을에 남을 건가 이거 참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된 예. 선택이었네요. 그러니까 4선, 뭐 5선 담당 뭐 이런 걸로 이제 이걸 쭉쭉 나가시면 되는 거니까. 농담 삼아 그 얘기 하긴 했습니다. 남구을에서 그 출마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옮긴 데가 연수구다 보니까 굉장히 험지에서만 출마하는 험지 출마 전문 정치 지망생이었습니다. 예. 하여튼 뭐 험지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새로운 예. 변화의 출발은 항상 험지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럼 질문을 뭐 딴 거? 네네네. 그래서 이제 신상 털기는 아니지만 이 당선되시고 사실은 5년 준비하셨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국회의원 하려면 보통 한 20년 예. 하고 예. 준비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죠. 네. 그런데 5년 만에 됐기 때문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우리 시민사회와 관계도 있고 열심히 함께 했던 노력도 알고 있습니다만,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우리 보통 시민운동가들이 겪어왔던 학생운동 출신이라든가 그런 민주화운동 출신은 아니셔요. 이제 그런 면에서 왜 정치를 하려고 했을까? 네. 얼마 전 뭐 인천일보 인터뷰에서도 나오고 앞으로도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본인도 본인 스스로에게 또 많이 자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회계사라고 하면, 그리고 그 금융감독원 출신의 빵빵한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기득권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지도 않은 그런 분이, 그리고 운동의 경험도 없는데 왜 정치를 하려고 했었던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우리 시민과 공유를 함께 하고 또 저희도 들어보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그 정치 시작하자마자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정치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기대도 있을 거고 사실은 비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 정치하는 사람이 그 대답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한 5년 정도 당선될 때까지 열심히 준비하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치를 하면서 사람이 같이 성장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정치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용현동이라고 하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쭉 성장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좋은 기회를 잡아서 장학제도를 통해 가지고 대학을 졸업할 수도 있었고, 네, 군에 갔다 와서는 또 대학원도 진학할 수 있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회계사를 준비해서 당선되고 좋은 이력도 가지고 이제는 또 사업적인 성과도 가져서 생활의 안정도 이루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치를 하게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84학번입니다. 50하고 한참 독재 한참 있을 때, 그렇죠. 그때 대학을 들어갔었죠. 대학을 들어갈 때 그때 입학하기도 전에 제가 소속되어 있었던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서 사회를 보는 충격적인 시각을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사회를 보셨다고? 그렇죠. 아니요. 한국 한국 사회를.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그렇죠. 예. 뭐 지금 뭐 국정교과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그 당시에 항상 국정교과서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인데, 그때 제가 소속되어 있던 인천 제7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경기 선호회라고 하는 청년 수련회에 가서 사실은 신앙과 사회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같이 처음으로 이제 충격적인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바라왔던 이 사회를 보는 시각과 그 이후에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사이에 상당히 많은 격차가 있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꾸준히 그 생활을 하게 되면서, 앞에를 봐주십시오. 네, 예. 예, 옆에를 너무 많이 보나 봐요. 저를 좋아해서. 질문이 기니까 답도 길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사회적 책임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기독교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어떤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거나 또 열린 사회, 또 민주를 위해서 사실 앞장서서 투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린 마음에 그런 게 있어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사실은 민주화 투쟁 또는 시위 현장에 많이 참여를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학생 운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3학년, 4학년 때는 개인적 신앙의 길,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네. 제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냥 생활인으로 쭉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조강희 대표께서 얘기한 것처럼 뭐 학생운동 경험이나 시민사회운동 경험이 충분히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게 된 그 결심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어떤 점 때문에 그랬는지 충분히 궁금해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 저는 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제가 한미회계법인을 창업하고 경인본부를 개설을 해서 그 인천의 여러 가지 경제적 현안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천에서는 명성이 있고 경제적 햇볕을 제시하는 회계사로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업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영 의사결정이라든가 자문이 조금씩 지역사회 쪽으로 이렇게 커지게 되니까
뭐 도시 개발이라든가 또는 지역 문제 해소라든가 또 경제적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 사회 문제를 바라본다든가 하는 이런 쪽의 영역이 조금씩 넓어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정치에 대한 권유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정치에 대한 권유를 받았을 때만 해도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게 없었죠. 예.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정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는 2009년 5월 23일입니다. 무슨 날인가요, 그날이? 그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날이죠. 우리 바보주막 전화번호가 0523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 뜻을 같이. 예, 예. 그때까지는 그냥 성실한 한 사람의 사업가로, 시민으로, 가장으로 쭉 살아왔는데, 5월 23일 날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바라보면서, 그냥 시민의 눈으로 아니면 일반 가장의 눈으로 사회를 바라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었죠. 그 전날에는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함께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새벽녘에 대해서 귀가를 했습니다. 잠이 들자마자 새벽에 집사람이 깨웠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술에서 깨지 못하고 잠에서 깨지 못하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5월 31일 날 노무현 대통령 노제가 광화문에서 있었죠. 그때 우리 회계법인은 5월달 종합소득세를 마감하는 1년 결산을 마감하는 날인데 제일 바쁜 날이죠. 예, 그래도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날 노란 넥타이를 메고 광화문을 갔습니다. 오전에 갔다가 내려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갔는데 그날 내려오지 못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정말 까닭없는 그 분노와 노여움, 그다음에 슬픔, 뭐 여러 가지 미안함, 아주 복잡한 마음이 많이 들어서 밤늦게까지 광화문 거리와 서울역 앞을 배회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도외시하고 관망만 해서는 이런 결과가 또 벌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참여하는 시민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게 약해. 그러니까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서거라는 예. 큰 정치적 어떤 이런 변화 시점에 중요하게 어떤 정치적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된 것도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처럼 그것만 가지고는 정치에 뛰어들 계기가 되지는 못했었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정치에 대한 권유는 있었지만 제가 정치에 대한 목적이나 소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결정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2009년 5월 23일 그다음에 5월 31일 사건을 통해서 정치에 좀 더 적극적인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 11년 되면서 그때 정치에 희망을 두는 사건들이 1년에 쭉 벌어지게 되죠. 그때 이제 안철수 현상이 막 벌어지고 있게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씨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운명이라는 책을 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민운동가였던 박원순 시장님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계기가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안철수의 양보를 통해서 박원순이 승리를 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또 2011년 4월 달에는 또 손학규 당대표가 분당에 또 출마해서 불가능할 것 같던 승리를 또 이루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쯤 돼가지고는 넓게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한국노총과 그 다음에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그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그 정당을 끌어안고서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제가 마음속에 이제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뛰어들 수 있고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고 그리고 저를 더욱더 흥분시켰던 것은 뭐냐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민주통합당의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정당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사람들 아는 사람도 없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민주주의에 뛰어들고 정치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시대적 배경이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민주당의 많은 선수들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그리고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사실 선수들이 만들어졌지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배경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저같이 평범한 시민도 정치에 뛰어들 수 있는 확장된 직접 민주주의가 이제 열린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뛰어들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 자절을 했습니다. 예, 뭐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편집. 예. 앞으로 제가 볼 때 이제 어디 가서 대담할 때는 좀 말을 얘기하면 나옵니다. 지루해하니까. 말이나 좀 짧게 하고. 이광수 팀장님 뭐 또 궁금하신 짧은 거? 질문을 할게요. 예. 그럼 그냥 바로 순간순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 짜장면 짬뽕. 짜장면. 회계사 정치인. 정치인.
기도빨 민주당. 기도빨. 문재인 송영길. 이거 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하. 야, 이거는 이제 고민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아, 이제 하나. 그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거는 이미 제가 정치인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아, 벌써.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또 궁금한 것도 없으시고요. 다 물어보셨습니까? 예. 그냥 이거 쉬운 걸로 하겠습니까? 예, 예. 우리가 연수에 가면 이제 먹을 것도 이게 먹으러 가니까. 네, 연수구에 맛집 하나는 좀 추천을 해주죠. 우리 나중에 갔을 때를 위해서. 가져가시는데. 네. 아, 예, 예. 저희 집 바로 밑에 서해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생선찜 아주 너무 잘해요. 언제 한번 거기 가서 대접하도록 다음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뒤풀이는 거기 가면 좀 사주실 겁니까? 아, 저기 연수구 주민들은 돈 내셔야 되고요. 예. 아, 부평사람 괜찮죠? 아, 부평 사람은 괜찮습니다. 네, 하여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구에서 좀 이제 선거 기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거기랑 이제 결과론적으로 214표 차로 예. 이제 당선됐기 때문에 선거 과정이 굉장히 서로 이제 박빙의 예. 과정이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도 이제 국민의당 후보도 있었고, 네, 네. 또 상대적으로 새누리당 후보 같은 경우는 황우여 후보가 이제 의원이 이제 서구로 가는 바람에 정승현 후보가 됐던 또 이런 결과론적은 다 정치 신인끼리 붙었던 곳이었거든요. 네, 예. 선거 운동하실 때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떠셨습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예. 얼굴 그- 많이 알려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뭐 이런 정치인 처음 봤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였고요. 재능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 아주 즐겁게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아주 즐겁게. 아, 예, 그래서 힘든 줄 몰랐고요. 저랑 같이 했던 많은 선거 운동원들과 자원봉사자들 같이 울면서 웃으면서 신나게 선거 운동 했습니다. 아이고. 뭐 그것만 가지고 제가 당선된 것은 아닌데 반응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연수구는 어려움이 뭐냐면 사실 아파트 밀집 지역 아닙니까? 네. 아파트가 전체 주거 형태의 87%, 약 10명 중 9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거운동은 호별 방문이 불가능해요. 그다음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자생단체들 그리고 상가를 도는 정도인데 상가는 주민들이 그대로 있다고 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접촉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봤고요. 아마 제가 선거운동 중에 만났던 사람 중에 80, 90%는 저희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박빙의 승부가 이루어졌던 것은 제가 만나거나 접촉할 수 없었던 아파트 깊숙이 대면할 수 없었던 이런 분들에 대한 선거운동이 쉽지는 않았다. 또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SNS 같은 거를 막 이용을 잘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했습니다. 이름도 찬대. 그 찬대를 거꾸로 대박 찬대 뭐 이렇게 예. SNS도 많이 하고 뭐 누가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도와주신 분이 계셨나요? 아닙니다. 그냥 우리 똘똘 뭉친 자원봉사자들끼리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캠프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위해서 급조된 조직은 절대 아니었고요. 제가 남구에서 준비할 때부터 그때부터 같이 했었던 동지들하고 쭉 꾸준히 같이 해왔습니다. 요번에 이름 덕을 참 많이 봤어요. 제가 반남박가의 도울찬 큰개입니다. 이름도 괜찮죠? 보통 대자를 이름에 넣게 되면 좀 이름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앞에 이름이 좋았죠. 뭐 빛날 찬이라든가 뭐 찬양할 찬이라든가 이러면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도울찬자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거는 크게 도와도 나는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이름이 찬대다 보니까 이게 고유명사라는 인식을 잘 못 갖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보람찬대, 희망찬대, 기똥찬대, 뭐 우렁찬대, 대찬대, 뭐 그리고 또 덕을 많이 봤던 게 우리 사무실 1층에 PC방이 있었는데 대박 PC였습니다. 대박 PC. 그래도 광고네요, 그것도. 예. 그리고 또 버스가 다니는데 보니까 요새는 또 대찬병원이 막 다니더라고요. 예. 대찬병원? 예, 예. 그래서 저 이름 덕을 좀 많이 봤고요. 예, 예. 예, 저기 사실은 이제 앞에는 힘찬병원이 예, 있었고. 그 연수구 갑과 을이 있는데 예, 사실 예. 지역위원장 맡으실 때 그게 통합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연수 갑을 선택할 것이냐, 연수구 을 송도 지역을 선택할 것이냐 고민이 많았는데 네,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황우여 장관이 선택할 것 같은 연수구 갑을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 황우여 장관하고 한번 세게 붙어서 인천 국정교과서 문제라든가 인천의 오래된 새누리당 의원 중에 한 분을 물리치시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붙으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공천을 못 받고 서구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 황우여 의원이 계속 있었던 게 선거에서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면 도망간 게 더 도움이 됐을까요?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도망가신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한 게 더 잘 됐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지역위원장이 연수가 갑과을로 구별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을 예상할 때 어디서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선거운동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판단은 잘 안 섰습니다. 과거의 통계를 보게 되면 원도심 지역이 민주당한테 조금 덜 불리해. 그 다음에 신도시 지역이 많이 불리한 거로 나왔지만 신도시의 인구 연령대를 보게 되면 거의 젊죠. 엄청 젊습니다. 20대, 30대, 40대 그 유권자 비율이 65%에서 한 거의 80%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대별 투표 형태로 취하게 되고 바람이 분다라고 하면 송도 신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을 지역도 그렇죠. 만만치 않게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유리한지는 정무적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웠고요. 요번에도 결과를 보게 되니까 어디를 선택하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한테 좋은 결과가 날 거로 보이고요. 어디를 선택하는지 좋은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뭘 가지고 생각했냐면 원칙을 생각을 했습니다. 연수구의 현역 국회의원은 황우여 의원이시고 저는 더민주의 지역위원장인데 그럼 내가 누구랑 붙어야 되느냐. 황우여 의원이랑 붙는 게 맞다. 붙어야죠. 예. 그래서 황우여 의원이 선택한 연수 갑 지역을 망설임 없이 선택을 했고요. 선택한 결과 좋은 결과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내용 중에 있었던 것 중에 그래서 거의 1년 반 가까이를 황우여 장관을 목표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진행을 했는데 이분이 선거 얼마 안 남겨놓고 서구로 지역 이동을 하셨을 때 그때는 순간적으로 전략을 다시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그때까지 제가 잡았던 전략은 뭐였냐면 인물교체, 세대교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황우여 장관 5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개인적인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고 인격적으로 좋아도 피로감이 많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바꿔보자라고 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여야를 불문하고 일어났기 때문에 황우여 장관하고 제가 만약에 붙는다면 그러면 여러 가지 공격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저하고 황우여 장관을 이렇게 비교하기도 좋고 거기에 전략을 잡았는데 이분이 피해 가셨을 때 순간적으로는 좀 난감했습니다. 왜 난감했냐면 보통 한 20% 가깝게 당 지지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당대당 대결로 돌아가게 되니까 다시 세대교체, 인물교체는 없어지고 당대당에서 개인기가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야당이 분열된 상태에서 구도와 바람이 얼마나 나한테 유리한지 예측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대교체라고 하는 유일한 카드가 없어져서 순간적으로 많이 당황했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쨌거나 당선됐으니까 이게 최선의 결과 아닌가. 따지면은 연수구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진희범 후보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진희범 후보가 받은 표가 한 19% 정도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받은 거랑 두 개 합치면 50%를 월등히 넘어가지고 연수구에서는 거의 야당이 압승을 한 꼴이 되버렸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시민의 어떤 바람은 이번 연수구를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크게 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출마하고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얘기도 들었지만 또 하나 궁금한 건데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5월 말이면 등원을 하는 건가요? 언제부터 등원이 하는 거죠? 임기가 언제부터죠? 예, 5월 30일에 등원이고요. 6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처음 해보는 거라 아직은 좀 어리둥절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등원과 동시에 이제 상임위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상임위 선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임위 선택도 제가 희망이요. 희망은 제가 가지고 있는 회계사 네. 그리고 재정 예산 다른 의원들보다 좀 더 유리하지 재정이.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상임위는 기재위와 정무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군데 다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어려운 상임위이고 사실 전문성이 요구되고는 있지만 거기로 만약에 가게 되면 제 전문성을 살려서 아까 제가 항상 모토로 얘기했던 나라 살림 전문가, 경제와 재정 전문가
이거를 살리는 데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 기재위와 정무위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마음속으로는 제가 또 교문위도 상당히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 문화, 예술, 체육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교문위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초선위원이 자기가 원한다 그래가지고 특정 상임위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원혜영 의원이 한번 전화 와서 어떤 상임위를 가고 싶냐라고 했길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정무위하고 기재위는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초선도 어쩌면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산업위, 건교위, 교문위는 다들 너무나 선호하기 때문에 초선이 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인천의 재정위기라든가 또 인천의 인사불이익 이런 것과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면 인기 없는 상임위이긴 하지만 안전행정위를 한번 고려해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뭐 최종 결정은 아직 뭐 등원과 동시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좀 시간이 있으니까 네. 두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또 궁금한 게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만약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신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특히 초선 의원들이 그 법을 이렇게 자기가 발의를 해가지고 본인 주도적으로 발의를 해가지고 법을 만든 몇 가지 이제 케이스가 좀 나오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동물의 어떤 학대 문제를 그 좀 어떤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화장품이라든가 실험용으로 동물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하는 어떤 그런 법안도 이번에 또 지난번 19대 국회 때는 또 만들어진 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 전 대표는 국회에 이번에 가게 돼서 좀 내가 이런 법안은 내가 꼭 한번 만들고 싶다. 제1호 대표 발의 법안. 네.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법안 관련해서는 그 실현 가능성을 사실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많은 법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폐기되고 있는 법안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지방재정 아까 관심이 있어서 남들이 안 가려고 하는 안전행정위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착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 분권화가 촉진되고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재정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방세하고 국세의 분배 비율은 8대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거의 중앙정부에 거의 예속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가지고는 제가 실현 가능성은 사실 들어가서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될 텐데 결국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는 안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이게 중앙정부의 아마 격렬한 반대와 공무원들의 아주 거센 저항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뭐 사회복지사무 뭐 이게 국가사무가 지금 지방으로 막 이전되면서 국가보조금은 줄어들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뭐 우리 지방세 수입 구조는 8대2 정도 뭐 턱없이 부족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중앙정부만 바라보는 그래서 지방자치를 해치고 독립성이 거의 없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비율을 좀 많이 높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프로 정도까지? 현재 2대 8이지 아니 8대2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저도 시의원을 해봐서 그게 가장 지방에서 20년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단계적으로 7대3 크게 보면 뭐 6대4까지는 가야 이상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목표는 이번에 많이 발의하시죠. 그래서 그거를 뭐 제가 비율을 딱 맞추기는 어렵고요. 구체적인 법은 결국은 뭐 지방세법하고 부가가치세법이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2010년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지방소비세가 도입이 됐는데요. 2014년도부터는 11% 정도로 지금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뭐 일본은 25%, 스페인 35%, 독일은 47%, 캐나다는 50%. 결국 OECD 국가의 대부분들의 부가가치세가 25%에서 50% 정도가 지자체로 지금 이양되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11% 선 정도에 있는데 제가 이거를 과도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는 뭐냐면 실현 가능성을 사실 염두에 안 둘 수 없거든요. 그냥 법안을 제안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통과될지 여부도 사실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조세 전문가 아닙니까? 재정도 좀 알고 예산도 아니까 이 뜻에 동의하고 있는 사실은 의원들과 힘을 모아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재정에 관련해서 이 지방세와 이 국세의 어떤 이런 문제, 불평등한 문제도 굉장히 지방자치가 이심전이 됐긴 했지만 전혀 지방자치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재정적 문제도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지면 인천시에서 뭐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하더라도 그 상위법이 있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연관상위법. 예, 이런 예. 여러 가지 어떤 지방 분권에 대한 문제도 아마 이후에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네, 네.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예. 뭐 또 다른 뭐 그 국회의원 이번에 그 공약도 하셨는데 저도 이게 얼마큼 되는지 모르는데 그냥 많이 했습니다. 워낙 많이 한 것 중에 이제 예, 생각나는 게 이제 그 주택관리법 예. 관리비를 한 10%뭐 이상 하겠더라고. 좀 그게 이제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요거는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거고요. 네네. 나중에 뭐 GTX 문제는 뭐 따로 예. 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관리비를 인하하겠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절감의 어떤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뭐 난방열사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그 대부분의 아파트가 그 입주민들은 관리비가 적절하게 부과가 되고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 규모가 120억 이상 되면 이해관계자가 있다고 보고 네. 사실은 외부 감사를 강제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권거래법에 따라서 상장기업, 코스닥 기업 이런데 다 외부 감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 회계감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사회의 투명성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고 확대돼야 될 분야인데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특히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87%의 주거 형태가 아파트이거든요. 그럼 이 아파트 주민들이 적게는 500세대, 많게는 1000세대, 20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매월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40만 원씩 관리비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연으로 모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많죠. 그런데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한 주민들이 이 아파트 관리비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 관심을 가져가는 결국 회계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파트 관리비는 누가 되고 있냐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관리 업무를 사실은 관리회사를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조직적이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금만 서포트해주고 지원을 해주게 되면 아파트 관리비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차관을 뒀고요. 절감 차원에서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무모한 공약이다. 세금을 가지고 쏟아 부어서 아파트 관리비를 보조해준다는 의미냐라고 하는데 오해가 있죠. 그건 오해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짧은 요걸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분당이라든가 파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더민주의 지역위원장 여러분들 다 당선됐습니다. 그분들이 파주의 박정 당선인, 그 다음에 분당의 김명욱 당선인인데 실질적으로 케이스 스타디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프로그램을 건전화했더니 7%에서 8% 정도의 관리비가 감소하고 쓸데없는 경비들은 줄이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높여줌에도 불구하고 한 7, 8%가 감소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법제화해서 조금 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도움이 있다면 추가적인 2, 3%의 절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여간 지금 이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4년 후에 우리 아파트 관리비 안 줄면 그 다음에 이제 없는 것으로 제가 좀 이 관련해서 공부도 해봤고 시조례도 만들어봤습니다. 2년 전에 그걸 이제 아파트를 공동주택이라고 하죠 보통 그렇죠. 정식 명칭은. 그래서 주택관리법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관리감독 의무 사항을 명기한 게 한 몇 년 안 됐습니다. 한 2, 3년밖에 안 돼서 네. 처음으로 이제 건교구에서만 관장하게 돼 있었고 인천시나 부평구, 연수구에서 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어떤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감사 선임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명기화돼서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 저희 인천시의회에서 2년 전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저희가 만들어서 움직임이 있고 전국에 많이 퍼져나갔는데 최근에도 그 입주자 대표의 그 부정한 문제가 언론에도 많이 얘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말 뭐 2,000명 그 입주자들의 또 집주인의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전 참 실현 가능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돈을 줘서 줄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더 아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는 방법을 거니까. 찾는 것은 그러니까 투명성을 제고하면 아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인천시나 각 구청에서 조금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천 지방세에 가장 많은 것이
이 아파트의 그 취득세하고 등록세, 또 예. 재산세입니다. 예, 예, 구청에서 재산세를 가져가고요. 인천시에서는 취득세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 푼도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일반 그 단독주택들에 대해서는 뭐 그 공동 전기료, 네. 그 통행 그 하는 그 도로에 있는 이런 것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도로 지원도 하는데 사실은 아파트 단지 안에는 공동주택이라는 면에서 아무런 예산 지원을 안 합니다. 저희가 제가 시연을 해봐서 아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가장 많은 세원을 낸 사람에게 일부 지원을 네. 꼭 필요한 부분만이어야 되겠죠. 선심성이 아니라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거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정말 인천 시민의 꼭 연수구가 아니어도 예, 그렇습니다. 인천 시민 예. 전체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여튼 뭐 그 부분은 하여튼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지도 계속 우리가 좀 주목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따가 우리 그 듣고 계신 분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그래도 좀 한두 분 정도 질문 받을 거니까요. 하나 질문 한 다음에 질문 주실 분 손을 딱 주시면 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감독 선생님 지적했던 그 KTX 문제 그 얘기 좀 감독 선생님 다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KTX라기보다는 GTX죠. 우리 요새 각 인천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철도 공약입니다. 예. 많은 이번에 당선자들이 이제 공약으로 GTX라든가 7호선 연장이라든가 또 7호선 우리 홍영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7호선 급행열차 도입 비교적 이제 돈이 좀 적게 드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인천 지하철 3호선 박남춘 의원하고 윤관수 의원은 3호선을 신설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세웠는데 우리 오늘 오신 박찬대 당선자께서는 수인선 청학역을 신설하고 청학역과 GTX B 노선이죠. 거기과 연계 노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GTX B 노선은 BC 이용 편입 분석에서 0.33이 나왔습니다. 1 정도 돼야 의미가 있는데 0.33 나와서 사실은 GTX B 노선이 실제로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면에서도 여러 가지 불안한 감이 있는데 그 우리 당선자께서 청학역 신설이야 이미 있는 역 중에 하나를 만드는 거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GTX B 노선이 과연 신설 가능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은 예산을 최대한 투입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잡혀 있는 국가의 기본 철도 관련된 공약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거는 GTX하고 연결하는 거는 나중 문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청학역 신설입니다. 수인선이 보통 역간 거리가 한 900m에서 1000m, 그러니까 1km 이내에 여기 하나씩 만들어주고 있는데 청학역을 요구하고 있는 주민의 민원이 빗발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한 2600m 정도 차이가 나요. 2.5km 정도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수역에서 송도역까지 한 2,500m 한데 사실은 그 바로 전인 원인제역에서 연수역까지는 900m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30m, 20m 앞에다가 다시 또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청학역에 있는 사람들은 교통 취약지역으로서 사실은 우리는 뭐냐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빗발을 치고 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그 수인선을 개통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인가요? 거기서는 이거를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이 회전 각도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느니 또 지하를 파기 때문에 사실은 또 수평 각도가 안 맞아가지고 안 된다느니 기술적인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하에다가 수인선 역을 만드는 거가 지상에 만드는 다른 역에 비해 가지고 많이 비쌉니다. 그럼 결국은 비용 문제, 경제성 문제 때문에 거부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저는 이 철도라고 하는 것은 BC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미 수인선이 만들어지기로 하고 2월 말에 개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취약지역인 이 청학에 역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예산이라든가 경제성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주민의 편의와 행정 니즈라고 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학역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거 소외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을 만약에 평가를 했는데 신설되는 상태에서 청학역을 만들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미 청학역 없이 이미 개통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지하에서 다니고 있는 수인선이 이미 지하로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역을 만들 수 있느냐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GTX하고 연결하는 건 또. 그래서 이제 근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들겠냐 했더니 그냥 대략 잡아가지고 계측할 때 한 1,000억 가까이 들지 않겠냐. 청학령 신설에 네. 그러니까 넉넉 잡아서 그러면은 이미 개통돼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수인선을 사후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맞춰가지고 청학역을 만들 때 1,000억이나 되는 돈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을까? 여기서 깊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아이디어를 가진 거는 뭐냐면 GTX입니다. GTX 뭐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 있는데 결국은 B 노선, 그러니까 A, B, C를 다 합쳐가지고 총 예산이 얼마냐면 약 14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14조 원. 그 중에서 청학역을 신설하기 위한 1천억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다. 그리고 또 제 공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도심과 신도심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된다. 지금 송도 신도시에 많은 인프라가 몰리고 있거든요. 특히 GTX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여부를 떠나서 신설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도심은 그냥 패스해버려요. 예. 그러면 송도에서 출발하는 GTX가 원도심은 그냥 패스해버리거든요. 시청역으로 그냥 뛰는 거죠. 그렇죠. 중간에 없- 그래서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GTX가 신설이 된다면 반드시 원도심 지역에 한번 정차를 하거나 가야 된다. 그리고 정차가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서울행 직통열차들 보게 되면 주안에서 출발하는 게 있고 부평에서 출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세 대는 송도에서 출발하고 한 대 정도는 교통 취약 지역인 청학에서 출발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청학역을 신설하고 GTX와 수인선을 연결하는 것은 GTX의 예산 범위 하에서는 무리한 예산이 아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해서 GTX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청학역 신설에 금전적, 예산적 부담이 있다면 GTX와 함께 공주에서 건설하면 바람직할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원도심과 신도심이 이렇게 잡혀나가시는 것이 좋다. 그러면 만약에 GTX 노선이 송도에서 출발해서 청학에서 한번 쓴다면 그 다음 구도심 지역은 어디입니까? 주안이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부평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구도심을 GTX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 예산으로 건설되고 있는 인프라에 연결함으로 인해서 신도심과 구도심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제시한. 정책 얘기를 하니까 목소리 계속 커지네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사성 같은 초선이야. 그러니까 GTX가 지금 B 노선, A, B, C 중에 B 노선이 지금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거라고 예측하냐면 4조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4조 6천억 중에서 청학역을 하나 신설하는 건 1,000억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씀 거기까지는 성립을 해요. 그런데 과연 비용 편의 분석에서 0.33을 맞은 GTX가 우리 사실 이번 인천의 당선자 중에 네.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상관없이 예, 사실 예. 이 공약을 내세운 분이 많지요. 예. 그런데 이제 재정 전문가니까 네, 네. 과연 0.33의 비용 편의 분석을 맡은 GTX B 노선이 네, 네. 보시기에 근본적으로 이게 추진이 가능한 프로젝트냐, 국가에서 내놓은 것이고 뭐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한 사항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고 보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0.33이 어떤 근거로 나와 있는지 심도 있게 분석 못한 거는 사실이고요. 노선 변경이라든가 아까 말했듯이 그 기존의 B 노선을 만약에 원도심 지역을 만약에 통과해서 가게 한다라고 하면 교통 수요를 저는 충분히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BC 분석해서 사실 수익성을 더 높이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을 추가적으로 좀 더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니죠. 네, 이거는 제가 홍일표 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네, 네, 서울에서 네. 인천시청에서 부평역으로 가게 돼 있는데 네. 홍일표 의원은 이런 공약을 해서 주안역을 지나가게 하겠다. 네. 그럼 만약에 인천시청으로 직접 송도에서 가지 않고 주안역을 경유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돈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더 드는 것이 뻔한, 왜냐면 노선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청학역 하나 하면 1,000억 늘죠. 그럼 주안역 하나 하는데 한 2,000억이 늘 거예요. 그러면 4조 6천억에 있다가 갑자기 5조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중간중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하나씩 세워달라고 하면 1,000억씩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비용 편의 분석에 있어서 우리 시민의 바스는 사실은 GTX라는 게 고속전철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는 곳이 작아야 빨리 가는 겁니다. KTX처럼. 근데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에서 뭐 지자체장
시장님이나 구청장 나오는 분들이 다 하나씩 자기 지역엔 GTX 정거장 내고 싶다. 이러면 결국은 비용 편익 구성은 0.33이 아니라 0.4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서라도 당선자께서 재정 전문가시니까 충분한 검토와 그 확정성에 대해서 정말 검토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충분히 이해되고요. 근데 저는 교통 인프라를 비롯해가지고 SOC 건설과 관련해서 네. BC 분석을 통해가지고 의사결정을 많이 내리는데 그 과정에 많이 참여해본 저로서는 네. 형식적인 분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인천 지하철 건설해가지고 잘 이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유신해서 교통 수요량 검토했는데 예측치에 지금 40%도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보다 지금 그렇죠. 많이 높아졌다 이거죠. 비용 편익 분석이 예를 들자면. 아니죠. 뭐 비용 편수 이만큼 높았는데 실질적으로 개통하고 10년이 넘었지만 반도 안 된다는 거죠. 예측치에. 예측치에 지금도. 의중을 거꾸로 맞추는 거죠. 예. 그래서 이 BC 분석이라고 하는 거, 글쎄 저는 뭐 교통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이 경제성을 기반으로 해서 SOC를 건설하는 거, 그거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경제성만이 SOC 건설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니다. 내가 볼 때는 형식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SOC 건설을 통해 가지고 장기적인 어떤 그 주민들의 편의, 그다음에 주민들의 삶의 질,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이제 서울 도심 지역으로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급행열차가 많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서울로의 쏠림 현상은 좀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간 뭐 이 BC 분석이라는 게 모든 큰 사업을 할 때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큼 높냐 낮냐를 따져가지고 하는 건데 하여튼 그것이 거의 고무줄처럼 진행됐던 게 사실입니다. 인천만 하더라도 경희 누나 같은 경우도 BC 분석 때문에 한 10년 동안을 싸우고 결국 뭐 그 모양 복구되긴 했지만 하여간 지금 한편 또 우리 강명수 전 의원이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지역 어떤 이기주의가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국가의 어떤 재정에 관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충분한 검토와 이런 게 좀 이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왜 그 말씀을 네. 드리냐면 이제 처음 정치에 입문하셨고 오늘 잡으셨네. 아니 당선자를 아끼는 마음에서 예. 사실은 GTX 된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죠. 좋아하죠. 예. 아니 청학역 신설은 제가 봐서는 꼭 필요한 일인 것 같긴 한데 예. GTX 신설을 한다 그러면 좋아하죠. 근데 좋아하는 것 때문에 막 내세우는 이 후보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박찬대 당선인께서는 비록 좋아하더라도 이 확실한 소신이 안 서면 약속하지 말으셔야 되고 이번에는 사실은 살짝 올라타신 거거든요. 예, 그 어떤 면에서는 GTX를 정면으로 내세우지 않고 된다면 청학역을 연결해서 비용을 줄이자. 그렇죠. 이게 약간 돌아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초선 의원으로서는 조금 이게 좀 조심하고 확정되고 정말 자신 있는 것을 내세우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국가의 재정은 지금 우리나라 예산 한 380조, 뭐 좀 늘어나면 그렇죠. 400조 정도 되겠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자기 지역에 대한 발전이나 거기에 예산을 가져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지역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사실은 움직인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나는 인천 출신 국회의원이지만 인천의 발전을 양보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연수의 발전을 위해서 부족한 국가의 재정이지만 최우선순위를 두고 애정을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가져오겠다. 이런 의지로 당차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네. 근데 이 GTX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현재가 송도에서 잠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청량리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원래 있었던 거는 잠실일 때 0.33이 나왔던 거고요. 그게 이제 청량리로 했을 때 이제 한 1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잠실과 그 송도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중간이 다 죽어요. 상권이. 송도 사람들이 잠실 가서 놀겠다 이런 거거든요. 돈을.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인천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서민들층 아까 좀 원도심이나 이렇게 걸치고 그다음에 가장 그 서울역이라든지 청량리까지 하는 건 양평이나 그 위로 이 미래지향으로 본다면 그렇죠. 뭐 통일이나 이런 문제를 본다면 그다음 인천과 청량리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노선들 이런 관점도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한 문제만을 떠나서
우리가 그냥 잠실로 뚫게 되면 이 중간에 서울역 무슨 게 뭐 영등포역 글로 갈 필요가 없죠. 평택 그냥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긴 잠자리고 송도 사람들이 잠실 가서 돈 쓰겠다 이런. 잠실 사람이 송도 와서 돈 쓸 이유는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이런. 사실은 이제 저기 남구 지역의 정치인들하고 사실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홍일표 당선자와 그다음에 이제 허종식 후보 사이에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사실은 이 공약을 구도심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원도심과 구도심, 그다음에 이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GTX가 저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BC 분석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정책의 효과. 그거 누가 볼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강조했다는 부분을 약간 계량적인 면보다는 정책의 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일단 던졌다. 한번 다음에 요 주제 관련해서는 따로 주제를 한번 잡아서 워낙 그 언급하신 대로 이 교통과 관련된 GTX 관련된 그 선거 공약이 워낙 인천 이번 4.13 총선에 많았기 때문에 네.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우리 오신 분들 좀 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면 지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어려운 질문은 거부할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별로 관심이 아니면 아까 그 뭐 물어보신 중에 한번 그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송도 유원지 문제 어떻게 할 거냐고. 예. 알다시피 송도 유원지가 인천에 어찌면은 굉장히 이 수도권의 제주의 어떤 그런 바다를 접한 유원지였는데 그것이 이제 뭐 또 다른 어떤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그 안상수 시장 때부터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거의 폐쇄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시민의 입장이나 연수구 주민의 입장에서는 유원지 하나가 사라져버린 꼴이 됐는데 그 지금은 거의 이제 방치돼 있고 뭐 중고차들 많이 와 있고 이런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아까 그런 질문을 아까 하셨는데. 그거 진짜 관심 많은 분야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그래도 명성을 가지고 있는 회계사였었죠. 지금도 그러세요? 근데 그 송도 유원지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네. 송도 유원지의 정식 명칭은 인천 도시관광 주식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주식회사다 보니까 지배권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70%는 사이칸 홀딩스라고 하는 민간 자본이고요. 30% 지금 뭐 증자 여부, 불참 여부 때문에 희석될 가능성은 있는데 얼마 전까지 30%의 지분은 인천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인천시가 가지고 있던 30%의 지분을 인천관광공사를 설립을 하면서 현물 출자를 했고요. 이 관광공사가 다시 도시공사하고 합병하면서 도시공사로 넘어가죠. 그리고 다시 유종복 시장 때 다시 인천관광공사가 분할되면서 이 지분은 도시공사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공사는 컨텐츠 개발 위주로 사업을 펼치고 도시개발이라든가 뭐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은 도시공사에 남는 형태가 지금 되어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송도 유원지에 관여를 몇 년간 했었습니다. 사이칸 홀딩스. 거기 감사 맡은. 그렇죠. 네. 이 감사를 맡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는 인천시가 주식회사의 지분 30%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매각 권유를 사실은 중앙정부로부터 많이 받았어요. 왜 민간 회사의 지분 30%를 시청이 가지고 있느냐. 근데 제가 취득 경위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매각을 막 검토할 때부터 사실은 제가 관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시에서는 복식부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취득 원가라든가 시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그냥 30%의 지분을 팔아버려라 라고 하면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파는 것보다는 그냥 명령을 이행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때부터 그걸 반대를 했었어요. 파는 거는 좋은데 적정한 부동산 가치를 반영한 가능하다면 미래 가치까지 반영해가지고 검토해서 파는 게 바람직하지 단순하게 행정명령을 이행하는 거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관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도시공사 이제 지분을 가져가게 됐죠. 근데 이제 관광공사 입장에서는 사이칸 홀딩스가 7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민간 자본하고 대등하게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니 인천시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박찬대 회계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를 해달라. 재능 기부를 해달라. 이래서 명예직 감사로 비상임 감사로 관여를 하게 됩니다. 아마 2008년도부터인가 아마 관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2008년도라는 시기가 묘한 시기죠.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와서 자금 경색이 이루어지고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모든 시나리오들은 다 무산되는 시기였거든요.
금융위기 이전의 인천시는 굉장히 미래가 밝았습니다. 장밋빛이었죠. 인천의 투자 금액이 200조 원에 이른다고 예측을 했었고요. 모든 토건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인천에 몰려있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고 난 이후에 자금이 경색이 되고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사업성이 없는 이런 형태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인천 도시관광 주식회사 거기에 감사로 제가 가 있었는데 결국은 송도 유원지 부지라고 하는 약 80만 평에 이르고 있는 관광단지 개발이 실질적으로는 수익성 부족으로 인해서 그냥 문을 닫게 됩니다. 송도 유원지는 연수입은 10억밖에 안 되는데 재산세만 30억을 내는 관리비를 넣으면 1년에 50억씩 적자를 보는 이런 구조였고요. 인천시는 재정위기가 이유가 되기 때문에 증자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차입을 통해 가지고 송도 유원지는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2012년에 폐쇄를 하게 되죠. 송도 유원지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는 증자에 참여하거나 재정 지원을 못하고 그다음에 폐쇄는 막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민간의 자기 의사결정이다 보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송도 유원지는 결국은 경영상의 이유로 관광단지 개발이라고 하는 자금 경색으로 인한 사업은 달성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유원지를 운영해 가지고는 세금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폐쇄하게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경제 전문가로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사실은 저는 아무 힘이 없었죠.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재산세가 1년에 뭐 몇십억씩 나오고 있으니 이 재산세를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불법 임대를 하겠다고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감사인 저와 도시공사, 주주인 도시공사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불법 임대가 2013년 4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2012년도에 송도 유원지가 폐장을 해버리죠. 폐업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 폐업하는 정기총회가 있던 2013년 2월 달에 저는 그 반대 의사를 표현을 하고 감사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두 가지 문제가 겹쳐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송도 유원지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성이 보장되기 위해서 사실은 상당한 창의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죠. 민간 기업은 돈이 된다라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민간 기업이 자기들의 개별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통해서는 송도 유원지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불법 임대를 통해 가지고 세금이라도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내린 상태고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방법이 마련되면 송도 유원지 7만 평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그 위쪽에도 일블록부터 해가지고 쫙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고자동차를 이전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가 걸리는 거죠. 하나는 송도 단지의 개발을 위한 창의적인 사업 계획이 나와야 되고요. 그거를 위해서 자금 조달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 중고자동차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또 적당한 이전지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중고자동차 수출업자는 거기가 자기들한테는 가장 경제성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인천항이 가깝고, 이전지까지 마련해 줘야 됩니까? 이전지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뭐냐면 그분들은 불법으로 임차해가지고 사업을 벌리고는 있는데 생존권을 걸고 있다 보니까. 아니, 좀 필요합니다. 제가 그걸 좀 아는데요. 그분들 다 인천 시민입니다. 영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중고차를 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 중고차 산업이 인천이 가장 큰 산업단지이고 동남아로 많이 수출이 되는 그러니까 아주 영세한 분들이고 뭐 중소기업이라고 할 정도도 아니지만 상당수의 인천 시민들이 그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중고차 단지를 만드는 것은 인천항 발전이나 인천 산업 발전에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 그 시장의 상당 부분이 이런 문제 때문에 평택항으로 뺏겼습니다. 한 절반 정도가 글로 갔거든요. 그래서 무슨 선심성으로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거래를 할 건 아니지만 중고차 단지 말씀하신 우리 박찬근 당선자가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인천항의 해운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영세 기업을 위해서라도 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약간 뭐 언급하신 대로 어떤 그런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유원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을 여태까지 사실은 프롤로그를 좀 얘기한 거죠.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먼저는 중고자동차 대체 부지를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지금 상태에서 나가라라고 하면 이분들은 만약에 생존권이 걸려 있으니까 아마 안 나가죠. 버틸 겁니다. 못 나가죠. 그러면은 연수구에서는 행정 집행을 할 거고요.
근데 행정집행의 대상이 컨테이너밖에 안 됩니다. 그 저기 자동차는 동산이고 재화기 때문에 이거를 압류할 방법도 없고요. 거기 쌓여 있는 자동차가 약 30만 대에 이르고 있거든요. 이거를 치울 데가 없습니다. 이거 갖다가 어디다 놓습니까? 그렇죠?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압류하거나 폐쇄하는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폐쇄나 만약에 압류를 한다고 하니까 이 컨테이너 주인들이 사업자 등록을 바꾸고 명의를 바꿔서 또 행정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명의가 또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3분의 1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강제화해서 물리력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거는 어렵다고 보고요. 강제 철거하고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해관계자가 5, 6군데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 옥년동 주민을 포함해서 인천의 시민들은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송도 유원지를 재개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송도 유원지를 운영하는 인천 도시관광주식회사는 지금 열어봐야 입장 수입은 10억이고 세금만 30억, 40억씩 내는데 이거 어떻게 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돈을 대주든가. 그래서 시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사라 인천시가. 송도 유원지를 사서 적자 운영을 해라. 그래서 시민들한테 유원지를 개방해주고 옛 추억을 다시 향유할 수 있게 해달라. 시민들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죠. 그게 얼마면 삽니까? 모르죠. 아니 감사를 하셨으니까 현재 70% 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글쎄요. 뭐 사이칸홀딩스 애들이 얼마를 주면 팔겠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그 인천시하고 도시공사가 지분을 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영가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중고차 업자들한테는 경제성이 있는 합리적인 대체제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예,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이 적어도 10만 평 이상은 요구되고 있거든요. 10만 평 이상이 되고 있는 일반 작종지나 나대지를 구매해가지고 사주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함물류 2단지로 옮기면 어떠냐, 항만공사 땅이니까. 그리고 이제 남항 부지에다가 옮기면 어떠냐, 북항에다 옮기면 어떠냐, 이렇게 다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전까지는 일개 회계사로 그 기업의 어떤 경영의사 결정에 필요한 경제성만 분석을 해줬는데 정치력을 갖고 있지 못했거든요. 근데 주민들은 송도 유원지가 무조건적으로 개방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주민들의 민원을 가장 극렬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시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중고차 업체들은 생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옮겨갈 수 있는 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땅을 살 능력이 없어요. 맞아요. 잘 만들어져 있는 합리적인 중고차 수출단지를 만들어주면 이전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임대죠 그것조차. 일단 임대죠. 그것도 지금 마땅치가 않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토지주들은 어차피 갖고 있으면 재산세 어마어마하게 나가는데 불법 임대차를 통해서 재산세를 보충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렴하게 중고차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경제성이 있는 땅이 제공돼야 되는데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공유지 또는 국유지, 시유지 이런 데 또는 항만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을 제공하기를 사실은 민간 제한 사업자들이 여러 번 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청에서도 조심스럽게 중고자동차 이전을 위한 수출 단지의 부지를 지금 용역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민간 사업자 한 사람은 아니 몇몇은 아함물류 2단지가 한 70만 평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10만 평 정도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항 부지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뭐 언급해 주신 거는 여러 가지 그런저러한 이유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문제가 같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건데, 하여튼 아까 그 이런 질의를 해주신 분도 이쪽에 그런 옥년동 주민의 어떤 그런 민원에 대한 어떤 거를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인천시만의 어떤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또 이제 국가 정부와 같이 또 해결할 수 있는, 왜냐면 뭐 이게 송도 유원지라는 게 꼭 인천만의 어떤 그런 추억을 갖고 있는 유원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튼 저희가 한 1시간 반만 하기로 했었는데요. 지금 거의 2시간 해가지고 저희도 힘들지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드시고 일단 계략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 고건에 대해서는 제가 1분만 발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문제점이나 현실에 대해서만 얘기했으니까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공약으로 이 옥년동 쪽에 4가지 큰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테마파크 문제. 사실 부영주택이 매입을 했지만
그거를 실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거든요. 봉춘동에 있는 테마파크 부지 네, 그렇죠. 예, 예. 거기가 30만 평인데 15만 평은 수익 부지고 15만 평이 테마파크 부지입니다. 송도 유원지 개장 문제가 있고요. 근데 송도 석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고자동차 이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서로 얼기설기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느 하나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이거를 제 임기 내에 한번 단추를 풀어보겠다고 공약을 냈어요. 왜 그러냐? 이게 개별 경제 주체가 각각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수익성을 맞추기는 어려운데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아까 말했듯이 항만공사, 경제청, 인천시청, 토지주, 그 다음에 송도 유원지 운영자들, 주민들, 그 다음에 중고차 업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필요한 부분들을 잘 조율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다면 어떤 단추를 좀 풀어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속에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런데 다음에 한번 더 불러주시면 이 문제 잘릴 것 같은데. 아니 이 문제 해결하시면 재설입니다. 진짜 이거는 10년 아니 인천에 한 20년 묵은 문제이고 정말 이해관계자가 우리 시민들 포함해서 많습니다. 이거 해결하시면 저 임기 내에서 제가 제일 먼저 단추를 풀어야 될 건 뭐냐면 네. 송도 유원지 80만 평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고자동차 단지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임기가 2016년부터 아직 시작 안 됐으니까. 2020년까지니까 네.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동안 10년 동안 고민했던 이 내용을 제가 만약에 어떤 권한과 힘이 있는 이미 있죠. 예, 전략으로서 네. 만약에 일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기간은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네. 그거 하나는 먼저 우선적으로 풀어나가야 그 뒤가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예, 있기 기대해 때문에 보겠습니다. 기대를 좀 가져주시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공청회도 필요합니다. 예, 우리 시민사회도 합리적 그 방안을 만들고 도출하는데 힘을 함께 하겠습니다. 무조건 그 나가라, 그 중고차 나가라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하여간 뭐 또 이거와 관련돼서는 또 난 이거 있긴 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예, 아까 뭐 우리 그 질문을 했는데 그냥 이거 질문 송도 유원지 질문 받은 것으로 그냥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혹시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죠. 질문도 있으신가요? 시간 때문에 안 되나? 아, 제가 지루해하시는 것 같아요. 선거 에피소드 너무 많은데 뭐 하나도 말씀 못 그러면 드렸네요. 우리가 뒤풀이에서 하면서 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하여튼 그 노래 안 듣습니까? 아, 예. 디프리에서. 노래 굉장히 들으시신 것 같은데. 전 들어봤는데 우리 아.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러면 우리 뭐 하여튼 우리 또 이 방송으로 또 나가는 거고 하니까 한 소절이라도. 예, 앞부분 다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박찬대 당선인의 간단한 마지막 끝맺은 말과 뭐 한 소절 정도만 좀 들어볼 수 있으면 네, 네. 예. 요번에 연수구 갑에서 연수구 최초의 야당 국회의원으로 시민들이 뽑아주셨습니다. 214표로 진 사람이나 214표 이긴 사람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연수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저의 승리로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그렇지만 넉넉하게 이기지 않은 것은 겸손하게 항상 시민과 하늘의 뜻을 살펴서 겸손하게 열심히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인들,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정치인 많이 없는데요. 제가 굉장히 과도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인천 시민들이 사랑하는 정치인 박찬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야심만만한 희망이 있고요. 4년 동안의 의정활동 겸손하게 열심히 해서 4년 뒤에는 시민이 사랑한 정치인 박찬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혼내주시는 그런 정치인이 될 수 있게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한 소절만 할까? 아니, 아닙니다. 예, 오늘 보니까 목소리 상태가 원래 이 영웅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역사회에 알려져 있는데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그 얘기 듣는 것으로 하고. 네, 오늘 이야기 좀 어떠셨나요? 우리가 인천 시민팟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눴고 또 이번 국회의원 또 당선자도 또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눴습니다. 가능한 인천의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하는 게 시민팟의 원래 취지입니다. 다음 우리 시민팟 때도 이번에는 좀 당선된 우리 후보를 모셨지만 다음엔 좀 낙선된 후보를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도 있고 국민의당에도 있고 또 정의당에도